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상법보험편 모의고사 문제 한번 이렇게 풀어드릴 텐데요. 모의고사 상법보험편 같은 경우는 제가 난이도를 조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상법보험편은 법 규정의 뭡니까 법조문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0% 정도는 조금 이제 그래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지문도 같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지문을 옳구나 틀리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뭡니까 그런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지문들을 좀 많이 구성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실질적으로는 모의고사 정도의 난이도가 아닌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좀 더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께서 너무 어려운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여러분께서 그 시험장 가시면 상법보험편 문제가 아마도 8장에서 한 9장 정도로 구성될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가 배열되는데 문제의 그 지문 자체가 다들 이제 법조문입니다. 그렇죠? 법조문을 하나의 그 뭡니까 다 그 나열해서 기술하다 보니까 꽤 그래도 그 한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직접 눈으로 읽을 때는 이 내용을 슉 금방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말로서 제가 이렇게 막 떠들면서 읽으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뭡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이걸 말로서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뭡니까 문제 속에 갖다 놓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제외를 하고 여러분께서도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제가 그 답안하고 그 설명 있죠. 그거까지도 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가 어제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답이 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좀 이 문제를 만든 의미가 뭐고 이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멘트한 식으로 요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주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보험계약에 이제 뭐 법적 성격으로 묻든가 보험계약의 성립으로 묻든가 하는데 종합적인 문제로 구성을 했고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은요. 제가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에서 틀린 거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요물계약, 요식계약 그죠?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는 틀린 것 그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 성격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낙성계약의 반대가 요물계약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불요식계약의 반대가 요식계약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식계약, 요물계약 하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보험계약의 성립. 이것도 이제 그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 규정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틀린 거 보면은 다 법 규정의 내용을 틀리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는 답은 3번이에요. 예. 3번이 요게 이제 정답인데 이것은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뭡니까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 진행할 때 여러분들 그 판례는 어떻게 우리가 따로 일일이 공부를 할 수는 없죠. 판례가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판례와 관련되는 지문이 나왔다 하면은 이 판례는 다들 뭐다? 예, 여러분들께서 생각한 그 상식선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 판단해서 옳은 것이면 그 뭐죠? 예, 그게 맞는 거고요. 상식으로 판단해서 틀린 거다. 그러면은 틀린 것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요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적 보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약관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대요. 예, 약관이 불리하게 됐대. 옛날에는 이걸 보장해준다 그랬는데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에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이 체결돼 버렸어요. 고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뭡니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계약자한테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계약은 종전의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예, 요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은 그 상태의 약관에 따라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왜?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보험회사가.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이 판례 내용이 맞구나, 옳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4번은요 법조항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틀리게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문제 푸는데 벌써 이렇게 5분이 흘러요. 또 중요한 내용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직접 제가 PDF 파일로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쵸? 그 내용으로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 문제는요, 2번 지문 볼까요? 예, 보험자의 설명 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한 내에 취소를 하지 아니하여, 예, 취소를, 이제 원래는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취소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 취소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뭡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 갖고 취소 기한이 경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취소할 수 없겠죠. 예.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보험 약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약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결국 뭐요? 그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겠어요?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또한 판례의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당연하게 주장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법조문의 내용이 만약에 아닌 것이 지문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건 판례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은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판단해 가지고 야 이거는 맞아 틀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고요. 왜 그런가 하면 보험회사가 결국 뭐요? 중요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것은 어떻게 돼요? 다음에 계약자가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변하지 않겠죠. 그죠? 잘못된 것은 계속 잘못된 것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 판례에서는 의사의 흥결이 치유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은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네요. 자, 요 4번의 문제는요, 옳지 않은 게 4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 대의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없다. 요게 틀렸어요. 요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으면 소유주가 있겠죠. 예, 소유주가 있을 거고 소유주가 갑이에요. 그리고 여기 1층에 쉽게 말해서 카페를 하나 이렇게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주 갑도 이 건물이 불이 나면 안 되니까 삼성화재에다가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을 또한 내가 임차하고 있는 동안에 이 건물이 건물이 불이 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갑한테. 그러니까 그 부담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려고 임차인 을도 동부화재에다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예. 이렇게 된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그렇죠? 자기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피보험자가 즉 다른 사람인 경우. 그렇죠? 요게 바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갑이 가입한 것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보험 들었죠. 그렇죠? 만약 건물이 잘못되면 보험금이 피보험이 있는 소유권자한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임차인 을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죠. 보험료는 당연하게 임차인 을이 보험료로 내지만 만약에 여기에 불이 났다. 그러면은 동부화재에서 보험금을 누구한테 줍니까? 그렇죠. 요 소유권자인 갑한테 지급합니다. 그렇죠. 바로 요것이 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에요. 요거 여러분들한테 우리 그 상법보험편에서는 25문제 중에서 4~5문제가 요 구조를 뭡니까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요 지금 쉽게 말해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누굽니까? 임차인이에요. 소유권자가 아니라, 그렇죠? 임차인 을이에요. 이 임차인 을이 청구권 대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거 뭡니까? 목적물 대의 청구권 대의 배했죠. 그렇죠? 예, 3자련에서 보험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이거예요. 삼성화 이 동부화재에서는 뭡니까? 임차인 을이 계약자지 제3자가 아닙니다. 계약자잖아요. 돈 낸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보험금을 소유권자 갑한테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계약을 맺었잖아요. 임차인을하고. 그래 괜찮은데 삼성화재 입장에서는 임차인 을이 어떻습니까?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왜? 네. 제3자로 인해서 뭡니까? 많이 불이 났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소유권자 갑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하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렇죠? 지급을 하고 나면,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이 제3자로 인해서 그 화재가 발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화재에서는 만약에 뭐 보험금을 1억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제3자인 임차인한테 삼성화재에서는 뭡니까? 야, 내가 1억 지급했으니까 1억 내놔. 요렇게 뭡니까? 그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청구권 대위입니다. 제3자에 의한 보험 대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이제 보험증권은 주로 이제, 그 법 규정 그대로 나오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찾아보면요. 그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을 언제 한대요? 성립했을 때, 지급하겠죠. 그쵸? 예. 체결할 때 지급하지 않아요. 체결할 때는, 뭡니까? 약간 고유 설명 의무만 있는 거지. 그렇죠? 성립한 때,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지금 이제 그 교부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요 내용이 틀렸고요. 자, 6번 이제 보험 대리상도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야,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뭡니까? 보험 대리상은 원래는 보험회사와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의사 할 수 있고,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뭡니까? 중개 대리상하고 보험 설계사는, 증권을 교부할 거.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수금할 수 있는 그 권한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요 3번이 지문이, 어디가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를 수령할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보험설계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개대리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답이 이제 이것을 바꿔갖고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자, 7번은 보험계약의 해지. 예. 보험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그 누구만 언제든지 할 수 있죠? 보험계약자입니다. 그렇죠? 당사자는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하고 두 사람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회사는 함부로 계약을 해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를 갖고 당사자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요. 자, 2번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나 볼까요?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사가 발생한 후에는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아니죠. 예, 고지의무에서 배웠죠. 예,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리고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후라도 안날부터 1개월 이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어디가 잘못됐냐면요.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를 했어요. 예, 그럼 통지하면 원래 이제 해지하거나 불이익이 없을 것 같지만 요게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예,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위험이 커. 이러면은 보험회사가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도 뭡니까? 이렇게 통지를 했을 때도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해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효과. 요것도 이제 매년 한 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모의고사에 이렇게 배열한 순서가 아마도, 여러분께서 토요일 날에 시험장 가시면 똑같은 것이, 이렇게 그 배열돼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문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됐어요. 자,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맞고요.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것도 맞죠? 예, 임의 규정이다. 예, 이랑은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뭐죠? 해제된 것이죠. 해지는 뭡니까? 해지한 이후에 여기서만 무효가 되는 거고요. 해제는 뭐죠? 예, 계약 이렇게 했을 때, 청약하고 요요했을 때까지로 소급해서 이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 그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해제는 오직 뭡니까? 보험료의 지급과 직제의 요 법조항의 1항 조항에만 해제 딱 한 번만 사용되니까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뭡니까? 혼란스럽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뭐죠? 여러분들 지금 뭐 기본적으로 법 규정에 있는 내용이거나 이거는 이제 판례 내용이라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맞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9번 문제는요.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이것도 4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이 부활이 해지 또는 부활될 경우에 해지 또는 실효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효력을 회복하여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뭡니까? 존속하게 된다. 부활 다시 이렇게 살리는 거니까 계약을 그죠? 그러나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한 이후부터 보험자가 부활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가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예, 아니죠. 예, 요 뭐죠? 이렇게 이제 그 부활을 청구를 했어요. 부활을 청구하고 30일 이내에 부활을 요게 뭡니까? 승낙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예, 보험계약의 성립법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럴 때 만약에 사고 났다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계약의 성립법 조항을 준용하니까 뭡니까? 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고 요 부활이니까 부활 계약을 뭡니까?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험사가 발생하면 지급 책임이 없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급 책임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 부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을 때 있다면 책임이 없다. 그렇게 돼 있으면 뭡니까? 그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요 4번이 여기서 틀렸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고지의무 위반도 매년 출제가 되죠. 예,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이 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여기 중과실인데 요 중자가 빠졌죠. 예,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경과실은 다들 보호를 해줍니다. 법에서는. 그렇죠? 근데 중과실은 보호를 안 해주거든요. 고의 또는 중과실은 거의 하나의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렸고요.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뿐만이 아니라 누구요? 피보험자. 그렇죠? 피보험자도 고지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요 10번은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위험 변경 증가. 이것도 이제 매년 한 문제 출제되죠. 예, 옳지 않은 것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4번 법조문이 틀렸는데 한번 어디가 틀렸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중복 가입했다는 사실. 이것도 이제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제가 이제 중복보험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렸는데 중복보험을 할 수가 있죠. 예, 쉽게 말해서 이 건물 하나가 있으면 A 보험사에도 뭐 보험 들고 B 보험사도 보험 들고 했는데 이 보험 가액보다도 보험 가입 금액이
더 커져 버렸을 때, 그쵸? 이럴 때가 이제 중복보험이에요. 예, 이렇게 두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법에서도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이렇게 안내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그 법률 효과는 어떤가?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고지하지 않고 A 보험사에 때 가입했던 것을 B 보험사한테 또 가입할 때 A 보험사도 들었어. 이거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가입했다는 사실은 상법 652조의 소정의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뭡니까? 그 사실을 안날부터 뭡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통지하지 않았다면, 예, 이렇게 알리지 않았다면, 해태했다면 1월 내에 하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돼 있는데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복보험 자체는 아무리 그 중복보험이 많이 들어갔고 한 10군데 들어갔고 1억짜리를 10억으로 보험 가입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요?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땠습니까? 예, 1억만 지급돼요. 그렇죠? 예, 각사에서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 뭡니까? 비율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그 A 보험사에 1억 들었다 하더라도 A 보험사는 결국 뭐요? 10억 중에 1억이니까 그 1,000만 원만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계약자 입장에서도 어때요?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게 아닌 거다. 예,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것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판례의 내용입니다. 자, 12번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하고 보험사고 발생 사실 간에 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예,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 의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그 계약은 뭡니까?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죠. 예, 해지할 수 있고 뭡니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다만 해갖고 예상이 있었잖아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인과관계가 없다면 책임이 있다. 그 얘기가 바로 어떤 거냐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 걸린 사실을 뭡니까? 고지하지 아니하고 암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예, 암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2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암이 발생이 됐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 뭐죠? 고지의무 위반 사실, 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거하고 암에 걸렸다는 거, 암 진단을 받은 거, 요 보험사고 발생 사실 간에 원인과 결과 관계이겠죠. 인과관계니까 그죠. 그것이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기 걸리는 걸 고지했다 하더라도 뭐죠? 이거는 암 진단 받은 거는 고지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암보험을 수납을 했을 거고, 예. 그리고 결국 뭐죠? 예, 감기 걸린 거하고 암 진단하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입증 책임이 결국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한테 입증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요거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험자는 계약은 해지할 수 있죠. 예,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대한 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당연하게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해지할 수 있고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지금 현재 없죠. 없으니까 당연하게 지급을 해야 돼요. 맞죠? 예, 요거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3번은 판례에 의하면 인과관계 부전제에 대한 증명책임은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있다. 예, 이것도 맞고요. 예, 입증을 하면서 이익을 얻죠. 어떤 이익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입증을 못하면 결국 뭐예요? 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부존재함을 입증은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있습니다. 맞고요. 자, 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할 걸 청구할 수 있어. 지급한 것이 정당한 게 맞죠? 예, 그럴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번, 4번이 벌써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완전히 이제 반대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한 개가 답인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은요,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요, 2번이 틀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에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이것도 이제 판례이지 내용이죠. 예, 그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조항뿐이라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들 약간에는 불이익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로 인해서 전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만약에 어떤 화재보험을 들었다면 수백만 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한 회사에. 그쵸? 그러면 그 모든 계약이 다 무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요. 불이익하게 변경된 그 약간 그 내용만 어떻게 돼요? 적용하지 않는다. 무효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야, 상법보험편 공부할 게 없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된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다 시험은 다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상법보험편만큼은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시험장 가시기 전에 조금 뭐죠? 경각심을 느끼시라고 판례의 내용을 많이 이렇게 뭡니까?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정도 문제만 푸시면요,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시면 체감적으로 아우 너무 쉽게 문제 나왔어, 그렇게 느끼시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는 그 손해보험 계약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어디가 틀렸냐면 2번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요 법조문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이죠. 보험사고로 인해서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 요게 뭐죠? 임차료. 그죠? 이 임차료는 화재보험 만약에 화재사 발생됐어. 그러면 그 건물 임차인한테 임차료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건물이 불탔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임차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볼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게 매년 출제되고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우리가 새로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공부하시면 되겠고, 우리 그 2번 법조문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번은요, 피보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피보험 이익이, 뭐 소유권,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됐을 때, 뭡니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냐? 그게 바로 피보험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건물이 10억이다. 그러면 이거 보험사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냐? 10억.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피보험이익이고 보험가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틀린 지문은요, 3번이 틀렸는데, 여러 개의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그죠? 예,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이게 다 뭐죠? 피보험이익이에요. 예,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각각의 피보험이익 기석 주체는 동일하지 않죠? 예, 소유권자, 점유권자 각각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기평가 미평가 보험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당사자 간의 보험가액을 정했으면 이 정한 것이 만약에 처음 가입할 때 뭡니까? 해당 농지는 1,000만 원이야. 예, 양파를 현재 재배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농지야. 양파를 팔았을 때 이것을 미리 뭡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뭐죠? 기준으로 보험가액으로 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평가 보험이죠. 그렇죠? 예, 이미 평가했으니까 보험가액을 정했습니다. 농작물 재보험이 다 기평가 보험이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정했을 때 이 가액은 1,000만 원은 그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어떻게 돼요? 추정한다. 추정한다 좀 세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항상 추정인데 본다라고 나오면 이게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렇게 만들었고요. 자, 17번은 초과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 중복보험. 이것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죠.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초과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보험가액은 만약에 건물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보험을 얼마로 둬요?
20억. 초과로 들었으니까. 그쵸? 가입을 20억 한 거. 예. 이렇게 됐을 때 가입급을 20억 들어. 이게 바로 초과보험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 목적의 가액은 얼마요? 10억. 보험 금액을 현저히 초과했다. 가액이 더 커버리면 이거는 뭐죠? 요거는 일부 보험이죠. 그렇죠? 예. 아, 뭐 현저히 초과 뭐 이렇게도 하지도 않지만 이 내용은 요거 이제 이렇게 바꿔서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 성립한다. 요게 이제 바로 초과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요 1번 지문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법 규정에 관계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쉽게 뭡니까 그 정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18번 일부보험. 일부보험에 대해서 옳은 것은 S입니다. 일부보험은 뭐죠? 가액보다도 가액은 10억인데 쉽게 말해서 가액은 10억인데 가입 죄송합니다. 가입 금액은 더 적은 거, 그죠? 이렇게 이제 들 수 있죠. 왜냐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하면은 가입 금액을 작게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이 경우가 일부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틀린 것이 4번이 틀렸네요. 일부 손해가 발생하여 비례보상을 원칙을 적용하면 지급보험금은 손해액보다 어떻게 됩니까? 적다. 그죠? 요게,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그렇죠? 그, 쉽게 말해서, 가액이 만약에 10억인데, 보험 가입을 만약에 1억만 들었어요. 1억만. 그러면 10분의 1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손해가 그 한 5억이 발생됐습니다. 5억이 발생되면 손해가 5억이 발생되면 지급되는 보험금도 얼마요? 5억의 10분의 1인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 0.5 이렇게만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비례보상 원칙을 지급하면 지급보험금은 이 지급보험금은 손해액보다 당연히 적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19번은 제가 이제 사령으로 이제 출제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 소유의 보험가액 10억 원인 건물에 대해서 1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보험료의 절감을 위해서 보험금을 5억으로 들어갔네. 가입을 그죠? 가입을 5억으로 이렇게 정하고 1차 위험 담보조항, 실손보장조항 특약. 요게 이제 뭐냐면 예외적인 거 있죠. 원래 비례보상해야 되는데 뭐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는 책임을 진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1차 위험 담보조항이라도 하기도 하고 실손보상조항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까지도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보험자 을과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화재보험 기간 중에서 보험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4억 원의 손해가 발생됐네요. 4억. 그렇죠? 4억의 손해가 발생됐어요. 손해액이.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얼마인가가 문제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차 위험 담보조항이라는 것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한도 내죠? 4억. 그렇죠? 그러니까 4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1차 위험 담보조항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죠? 비례보상 되겠죠. 그렇죠? 10억에 뭡니까? 4억의 손해가 발생됐다면 가입금액을 5억을 가입했다면 50%만 지급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비례보상 적용을 한다면 2억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뭐죠?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에 약정을 맺었으니까 여기서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요. 소유한 보험가액 1천만 원, 도자기 1천만 원짜리 도자기가 있는데 이걸 여러 군데 들었네요. 갑보험회사하고는 갑하고는 400만 원 가입했고요. 을이네요. 이 갑이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이 그 계약자죠. 자, 을 회사한테 40만 원. 그리고 보험회사하고는 600만 원. 그리고 정보험회사하고는 1000만 원.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총 2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중복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 보험 가입보다도 더 많은 보험 가입 금액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보험으로 됐다. 그런데 도자기가 전부 파손됐대요. 결국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렇죠? 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원래는 만약에 이제 을보험에서 한 군데만 이렇게 가입을 했다 치면, 뭐죠? 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인 4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을보험에서 혼자만 보험을 들었다면,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병도 들었고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합해보니까 2천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 가입을. 그러면은 여기서 400만 원 지급하고 600만 원 지급하고 정도 1,000만 원 지급하면 손해가 1,000만 원이 발생이 됐지만 2천만 원이 보험금이 지급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복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고 보험 가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각사에서 보험 가액 금액의 비율로 뭡니까?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요 2천만 원에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따지면은 여기는 몇 프로만 책임져요? 20%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 그리고 병은 300만 원. 그리고 정은 원래 1,000만 원 책임져야 되는데 50%만 부담하면 되니까 500만 원. 그쵸? 이렇게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다 지급을 하면 어떻게 해요? 200, 300, 500이면 1,000만 원 되죠. 예,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복보험의 원칙이에요. 요 내용을 알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보험회사는 200만 원의 보상 책임을 진다. 맞죠? 예. 병보험회사는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요 의미는 뭐냐면 원래 300만 원의 보상 책임을 지는 건데 뭐죠? 600만 원. 예, 보험은 600만 원을 지금 가입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을하고 보험회사랑 같이 이렇게 연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 얘기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우리가 알아야만이 사례형 문제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틀린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보험회사는 500만 원 보상 책임을 진다. 맞죠? 예, 이렇게 되고요. 갑이 정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계약자가 나 당신한테는 보험금 청구 안 할게. 이렇게 해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포기했다 하더라도 다른 당사자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500만 원 안 받을게 하더라도 결국 뭐예요? 갑은 을한테 400만 원 내놔, 병한테 600만 원 내놔 해갖고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산정한 200만 원, 300만 원 요것만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병보험회사는 뭡니까? 을보험회사고 병보험회사한테다가 400만 원, 600만 원 보상 책임을 진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 이것도 이제 매년 출시되고 있죠.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 한번 볼까요? 상법상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신품가액에 의한 손해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니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신품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22번은 손해방지 경감 의무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가 틀렸냐면요. 3번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손해방지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기로 하거나 제한을 두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강행 규정입니다. 예, 손해방지 비용. 야, 그 썼더라도 그는 절대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책임 안 질 거야. 그렇게 약관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렇죠? 예, 왜? 분리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약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따로 법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다 그러니까 판례의 내용은 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으로 싹 읽어보면 야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고 이 지금처럼 보면 주안을 두는데 유효하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다 판례가 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례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험자 대의도 매년 출제가 되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것 같은 경우는 3번이 요 틀렸네요. 잠정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때이지 물권 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법정 취득이라고 했어요. 법 규정에 언제 이거 뭐죠? 예, 보험금을 지급을 완료했을 때 뭡니까? 그 취득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갖고 법에 정해진 취득이다라고 해가지고 법정 취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매매나 뭐 이런 거 돼 있을 때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이 되는 시점이 등기를 완료해야만이 뭡니까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또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돈 다 그 잔금까지 다 치르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다 지불했다 하더라도 그 뭡니까? 그 이전되는 권리가 취득되는 시기는 어떻게 돼요? 예, 점유를 완료한 때겠죠, 그죠? 이런 건 이제 민법에 관련되는 건데 이런 것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그 뭡니까? 그 청구권 대위하고 잔존물 대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놓고 보험금을 지급한 때 즉시 뭐죠? 이런 등기나 점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즉시 뭡니까? 소유권이 그 뭡니까? 그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보험회사로 넘어간다. 그것이 바로 보험자 대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은 이제 화재보험이 보통 이제 두 문제 나오죠? 예, 두 문제나 나오는 문제를 하나는 좀 이렇게 판례적인 문제로 제가 내봤습니다. 화재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입니다. 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수리하면서 지출한 철거비. 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잔존물을 처리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이것 또한 당연하게 건물 수리비에 포함한다. 이걸 갖고 뭐 보험회사가 야 이거는 왜 뭡니까 건물 수리비 아니니까 하고 지급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자가 막 이렇게 법원에다 이제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걸 뭐요? 당연히 건물 수리비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례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옳은 거고요. 자, 2번은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피보험자의 화재 진화를 위해서 살포한 물로 보험의 목적에 훼손된 손해는 당연히 보상해야 되죠. 이게 강행 규정이라 그랬습니다. 매년 출제되고 있는 법조문이죠. 예, 지금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그러면 막 불을 끄려고 막 이거 막 기계도 막 물 뿌리고 했는데 그 기계가 망가졌어. 그것도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화재보험에서는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 규정이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3번은 연소작용이 이하지 않은 열애작용에 의한 화재 손해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죠? 자연 발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자연적으로 발화되는 것. 그렇죠? 예, 자연 발화 같은 경우는 그 화재로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도 이제 판례적인 내용이 조금 가미되어 있는 건데 자연 발화로 인해서 어떤 뭐 물건이 불타 없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화재보험의 보상 책임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것도 좀 이제 뭐 긴 것 같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도 있죠.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예, 그 보험가액도 화재보험 주권에 기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기재하지 않는데 말만 막 길게 해놨지 매년 요거 갖고도 한 문제 출제됐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집합보험이에요. 집합보험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화재보험은 대부분 뭐예요? 건물도 이렇게 가입을 하지만, 어떤 그 물건을 가입한다 치면은, 한 개의 물건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집합된 물건을 동시에 뭡니까?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은 집합보험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유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가족 또는 사유인을 위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요 법규정 그대로죠. 예, 요게 바로 뭡니까? 특정 보험이죠. 그렇죠? 예, 집합보험 중에서도 특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특정 보험이고요. 그리고 이 집합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로 하는 보험금을
특정 보험인데 총괄보험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요는 여기가 틀렸네요.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시로 교출되고 예상하고 있는 보험을 요게 이제 총괄보험이죠. 요게 총괄보험인데 반대로 뭡니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요 내용이 틀렸고요. 3번은 어디가 틀렸나 볼까요?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때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될 수 있죠. 예, 여기 바로 뭐예요? GS마트 해갖고 제가 총괄보험의 대표적인 예를 GS마트의 물건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보죠. 그죠? 예. 그런데 죄라고 이렇게 잘못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번은 집합보험에서 보험 목적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지 의문에 있다. 이것도 이제 판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 지문도 넣었어요. 자, 일부에 대해서 만약에 고지 의문 위반이 있는데 전부를 무효로 해갖고 해지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일부의 고지 의문 위반이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일부하고 전체가 벌써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하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충분하게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상법본편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는데 직접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풀어보셨고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정답 및 해설서까지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스스로도 이렇게 다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따로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조금 이제 판례적인 내용을 좀 많이 지문에 넣었던 이유는 우리가 상법본편 문제가 쉽게 출제됩니다만은 그래도 그 25문제 전부가 다 법 규정으로 도배돼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한 20% 정도는 제가 지금 현재 활용했던 그런 이제 판례적인 내용 또한 같이 이렇게 가미돼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 정도를 시험장에서 좀 이렇게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이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에다가 그런 문제로 구성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시험장 가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상법보험편은 무난하게 90점 이상 맞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휴일인데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농제법하고 재배학까지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올려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차분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분명히 오늘 들었던 내용은 이제 불과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그럴 때 그대로 다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청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